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사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도 반갑습니다. 우리 힘내서 같이 이번 수업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고대 사회 신분제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근대와 근현대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전근대 사회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선생님은 신분제도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전근대의 모습 중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회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분제도와 그 당시 사람들의 경제생활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사회 신분제 특징. 자,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신분제는 어떻게 그럼 탄생하게 되었느냐, 시작되었는가 보면은 첫 번째, 정복과 복속, 집단 간 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선생님 띄워놨죠. 옛날에는 전쟁이 참 많았죠. 특히 삼국시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좀 작다면 작은 이 한반도에 고구려, 물론 고구려는 만주 걸쳐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나라에 노리고 있는 저 위에 저 중국,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서 괴롭히는 저 일본. 왜? 당시에 삼국시대에 얼마나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의 위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유신, 의지문덕, 광감천 아니죠? 계백이라든지 관창, 이런 사람들 다 그렇죠, 전쟁터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이죠.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긴 나라 사람들은 진나라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비를 삼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분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분제는 당시에는 귀족과 평민, 천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귀족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귀족은 아니에요. 귀족 안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 내에 서열이 있다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제도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신라의 골품제도가 있겠죠. 신라의 골품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지배층 내의 서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골품제표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그 안에 백성, 평민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분제 같아 보이지만 그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배층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라 후기 이렇게 하대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육두품이 진구귀족 왕, 그러니까 진구귀족들의 뭔가 이 차별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반신라적 모습을 변한다라고 하지만 그들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지배층인 거죠. 두 번째 지배층이면 얼마나 높은 지배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진골이 될 수 있을까?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골 집안에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신분은 대대로 어떻게 한다? 세습한다라는 거. 그래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능력보다 무엇에 따라, 혈통에 따라서, 내가 노비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노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노비 아빠를 만나니까 내가 노비인 거예요. 누가 노비가 되고 싶겠어요? 근데 그 혈통을 타고 났으니까. 근데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이 노비의 아들은 아니겠죠. 그냥 평민이었다가, 하면 귀족이었다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져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형벌제도를 시행하기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반역을 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당연히 사형이겠지만, 전쟁터에서 항복했다든지 전쟁터에서 도망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형이에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물건 훔치고 이러면은 몇 배로 배상한다? 12배로 배상해 준다. 이런 것들도 엄격한 형벌제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형벌제도가 이렇게 엄격한 것은 뭔가 이 신분제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배층의 방법 중 하나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무용청 적개
백도라고 하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고구려의 거분벽화 중 하나입니다. 고구려의 무덤들은 이렇게 굴처럼 돼 있어가지고 벽에 벽화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벽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있죠. 자, 양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양쪽에 있는 사람은 되게 커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작게 그렸죠. 당시에 원근법 아니죠. 원근법 아니죠. 그러니까 집주인 같은 이제 지배층은 크게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누구다라고 써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노비라든지 하인, 당시에 뭐 일꾼이었겠죠. 그래서 신분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작게 그리고 신분이 좋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분별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모습을 보이는지 신분별로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귀족입니다. 귀족은 당연히 주요 관직들이 다 독점합니다. 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총리, 장관 이러한 중요한 관직들을 독점하고요. 남에게 주지 않아요. 평민이 나 좀 해보겠다. 아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귀족회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귀족회의. 당시는 어떠한 귀족회의들이 있는지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다 가장 대표적인 귀족회의가 있는데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회의, 제가 언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부여, 고구려 이쪽에 보면은 부족장들의 제가 또는 대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치면은 부여나 고구려는 몇 개 부족 연맹체? 5부족 연맹체죠. 이 5부족의 부족장들의 대가 또는 제가라고 불렀고요. 이들이 모여서 아직 이제 왕이 있긴 하지만 왕의 힘이 제가들 이런 귀족들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모여서 같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회의를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자, 백제는 정사회의라고 있습니다. 정사. 그래서 국가 일을 살펴보는 거, 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 하는 바위, 암자에서 국가 일 하는 바위, 정치를 하는 바위라는 정사함이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사함 회의라고 부르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화백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백회의 특징은 만장일치, 전원이 만장일치를 해야지 안건이 통과가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귀족 내부에도 차별이 존재했다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 뭐가 있어요? 골품제라는 게 있다라고 돼 있죠. 골품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골품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관등,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신라 시대는 17관등에서 요즘 지금 공무원이 17급 공무원까지 있는 거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골은 뭐냐? 골품제는 뭐냐? 골 플러스 품을 합쳐서 골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돼 있죠? 그래서 골과 품인데 진골 앞에 또 뭐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성골도 있었죠. 성골. 그래서 성골은 진골보다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골인 것 같은데요. 이 성골이 어떻게 성립하느냐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양쪽 부모가 다 성골이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진평왕이 자기의 직계 자손들만 왕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등급이다라든지, 근데 아직도 뭔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골품제도는요,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진골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진골은 이벌천역 끝까지 올라갈 수 있네요. 육두품은 6등급인 아창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오두품은 대남아까지, 사두품은 대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까지도 있었다고 하는데 점점 없어져서 평민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사두품까지 남아있고 또 옷 색깔도 다르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품제도는 이런 17관등, 관등제를 정비하면서 각 부의 지배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중앙기족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신라가 경주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경주에서 점점 좀 넓혀지겠죠. 그럼 옆에 마을을 정복했겠죠. 그럼 그 정복한 마을의 지배자들을 무조건 다 죽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신라의 지배 세력 안으로 포섭하는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나라나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너는 되게 큰 나라 다스렸구나. 그럼 진골.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김유신 지방 같은 경우는 가야의 왕족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야의 왕족 출신을 신라의 지배층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골 정도 주는 거죠. 조그만 마을이면 낮은 6두품, 5두품 이렇게 준 것이 바로 골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등급 골품에 따라서 집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집에 뭐 말을 몇 마리 갖고 있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 밥그릇 이런 수도 다 골품에 따라서 정해주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육두품인데요. 육두품은 진골에게 약간 밀려 있죠. 그래도 두 번째 등급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지만 진골보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신라 가운데 시기에는 왕권을 뒷받침해가지고 뭔가 왕권을 뒷받침해서 진골을 견제하기도 하지만 신라 하대가 되면은 D가 되면은 아예 내가 진골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왜 진골보다 더 높은 자리에 못 가지? 라는 불만을 갖게 되면서 반신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육두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두품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유로 넘어가서요. 신분별 생활 모습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민입니다. 생산활동을 담당한다. 생산활동. 그래서 이제 주로 농사짓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조세, 공무, 역. 중요한 일이죠. 나라의 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고 세금 내고 특산물 바치고. 그래서 조세, 공무, 역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한편으로는 귀족의 수탈 대상, 귀족이 갑질하는 거. 귀족이 갑질하는 대상이 바로 평민들이겠고요. 천민은요. 천민은 뭐 갑질도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재산처럼 물건처럼 보기 때문에 뭐 오히려 당시 노비는 당시의 소나 말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스타일, 갑질 이런 개념을 아예 취급도 못 받는 존재였죠.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고요. 왕실, 관청, 귀족 등에게 예속되어서 재산처럼 취급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천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사에는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세 가지 신분에 따라서 모습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고대 국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이 당시에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산업혁명 이렇게 막 산업화가 되기 전에 1차 산업, 농경이죠. 농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를 장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 무렵 보면 우리가 막 지징왕 때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철제 농기구를 그때 처음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원전 4, 5세기 무렵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철기가 사용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철은 귀중한 귀금속이에요. 귀금속은 아니고 귀중한 금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철기를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나무라든지 돌 등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 무렵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이제 철제 농기구의 사용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비나 쟁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고요. 특히나 쟁기나 이런 것들을 소나 말에 이어서 우경이라고 하죠. 소를 이용해서 말을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갈게 되어져요. 자, 그런 모습들은 자 보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땅으로 깊게 되죠. 내가 이렇게 파고 가는 것보다 소가 앞으로 나가고 여기다 끈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파고 나가면은 깊이 갈 수가 있어요. 깊이 땅에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씨앗을 깊게 심으면은 뿌리가 깊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겠고 또 땅은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년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휴경농법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1년 농사를 지으면은 그 다음에는 몇 년 쉬게 놔둬야 돼요. 왜? 뭐 거름을 준다든지 이런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했을 때 따라서 자연적으로 땅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어야 됐거든요. 근데 좀 땅을 깊이 파면 어떻게 될까요? 소나 말을 이용해서 땅을 깊이 파면은 안에 있던 밑에 있던 영양분들이 이렇게 파고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섞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우경의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증왕 3년에 처음에 소를 이용해서 소갈이했다라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때부터 또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장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증왕 때부터 우경을 장려했다라는 모습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기가 많이 사용되어지면 또 어떤 모습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철기가 많이 사용되어지면서 아마도 철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빈부의 차도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황무지 개간, 황무지는 뭐예요? 못은 이제 버려진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개간 바꾸는 것이고요. 저수지를 축조합니다. 저수지와 제방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곡이나 작은 하천 이런 데를 논으로 점점 이용하기 시작하다가 특히 논 같은 경우는 농사 지을 때 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도 농업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데 일조하게 되어집니다. 또 진대법 같은 것도 시행되어집니다. 진대법 어느 나라죠? 네, 맞아요. 고구려죠. 고구려의 어느 왕? 고국천왕 누가 을파소라는 제상이 시행했죠. 그래서 가을에 농사 추수를 짓고 봄에 수확을 하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가을, 겨울, 봄 먹으면은 당시에 생산량이 많은 게 아니니까 없어진다면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네, 귀족이나 이런 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곡식을 좀 꺼주세요라고 했다가 꺼서 먹는데 못 갚아. 그러면은 이제 노비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봄에 곡식을 꺼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러한 요즘으로 치면 사회복지제도 이전에 고구려 때 배웠었죠. 를 시행한 것이 바로 진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리대를 사용했다가요 갚지를 못하면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팔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식까지 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까지 팔고 나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네 그냥 그 마을에 더 이상 땅도 없고 자식도 팔고 했으니 이렇게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 떠돌이 생활, 요즘으로 치면 노숙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겠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어디에 누가 얼마큼 있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세금 매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노비로 데려가면은 귀족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땅과 노동력 중에 노동력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땅은 아직 많아요. 땅은 많은데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요즘이야 기계 같은 걸로 쭉쭉쭉 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땅은 많은데 그걸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그만큼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고 많이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노비들을 많이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승업과 상업, 관청 필요한 물품을 생산했고요. 시장도 설치되어집니다. 시장, 요 동시라고 하는 건 동시? 동쪽에 있는 시장. 요거는 어느 나라냐? 신라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자, 동시라고 해서 소지마립간 때 시장을 설치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지증왕 때는 동시전을 만들었어요. 동시가 시장이면 동시전은 뭘까요? 네, 동시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이라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 이렇게 시장이 있었죠. 그럼 나중에 삼국통일을 한 다음에는 경주가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서쪽에도 시장, 서시, 남쪽에도 시장, 남시 이렇게 시장이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자, 수치제도를 보면요. 수치제도 조세, 곡물,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조세는 곡물과 포, 곡물은 뭐 곡식이고 포는 뭘까요? 옷감을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럼 곡물은 뭘까? 곡물. 앞에는 곡물. 선생님 혀가 좀 짧아요. 죄송해요. 이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을 곡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은 15세에서 60세의 남자, 정남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들은 두 개의 역,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군역, 군대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이제 노동력.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뭐 성을 쌓는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군역과 요역 두 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신라의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바로 신라의 촌락 문서입니다. 신라의 촌락 문서인데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선생님 줄여서 갖고 왔는데, 오타 났어요. 사해 점초는 둘레가 5,725보이다. 호수는 모두 11호이다. 말은 모두 25마리인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22마리이고 지난 3년 사이에 늘어난 말이 3마리다. 3년. 자, 노는 모두 102결이다. 밭은 모두 62결이다. 뽕나무는 또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모두 1004그루인데 천사 지난 3년 사이에 심은 것이 90그루이고 뭐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이 촌락문서는 지금의 청주 서원경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서원경이라고 불렀는데 서원경 부근 촌락을 비롯해서 4개 촌락에 대한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입니다. 이게 일본의 도다이사라는 곳에 도다이사라는 절에 이제 쇼소인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보물창고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해전촌을 비롯한 4개 촌락의 인구도 남녀 그리고 나이대별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밭, 논 그리고 뭐 가축 거기다가 나무까지 나무도 유실수라고 해서 이제 열매 맺는 나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했어요. 왜 조사를 했을까요? 뭘 매기기 위해서? 그렇죠.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3년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라시대의 사회 모습, 신분제도 그리고 경제생활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중요한 내용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